네, 정기노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장교행 모셨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MC 장원입니다. 네. 왜 웃어요? 네, 아니 저희 채널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 또 보답을 해야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시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예. 네. 네. 이거 노리고 처음부터 저한테 그렇게 소개해 주신 건가요? 내가 M장기획이라고 했어? 네. 아, 나 지금 뭔 소리야? MC 장원이라고 안 했어? 네, M장기획 모셨다 그래가지고 저는. 왜냐면 깜짝 놀랐어요. 아, 나 모르고 하신 거군요. 난 조금 전에 온에어 들어오기 전에 M장기획 이렇게 잠깐 하고 있었었는데 내가 M장기획이라고 소개를 했구나.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사인이다. 홍보를 하나 해주셨으니까 저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냐면 M장기획 지분 내놓으라고 파트너. 네. 그게 아니라 혹시 그 나중에 뭐 유튜브 채널 생각 있으시면 그때 함께 하시죠. 그럼 좀 사업 제안 들어오는데?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정확히 제대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귀한 분 모시는데 농담이고요. 준비 제대로 해서. 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작진이 사업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네요. 네. 뭐야? 이 사람 뒤통수를 때리고 난리야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그 얘기 끝나고 좀 해줘. 알겠습니다. 나도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네. 연초 이제 전국을 달구고 있는 선거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할 텐데 먼저 이전부터 깔고 가겠는데 소선거구제가 오르냐 중대선거구제가 오르냐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할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답이란 게 없어요. 장단점이 각각 존재하니까요. 그렇지. 마치 이것을 이게 옳고 이게 그러니까 맞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합법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답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운용하는 거에 딸려 있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우열이 나눠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일단 먼저 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제가 중대선거구제가 나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걸 전제로 까는 건데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러냐 맞냐 그러냐가 아니라 현실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정치 토양과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이게 제대로 정착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 문제지 이게 본래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깔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는데 선거구제 개편 논란에 대해서 제가 감상평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일단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기분이 나쁘냐? 좀 갑작스러움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왠지 내가 지금 IQ 테스트 당하고 있고 기억력 테스트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한다. 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좀 복기를 해볼게요. 자, 선거구제 개편 화두를 던진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까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 되다 보니까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 대결로 간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복귀할 게 있습니다. 본인의 득표율부터 돌아보라. 대통령 당선 당시의 득표율. 이재명 당시 후보와의 득표율 차는 겨우 0.73%포인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 독식 구조에 따라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협치 저는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사실 원래 이 자리에서 안 하는데 협치는 고사하고 대화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대결적 자세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야 대치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진영 대결은 더 극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소선거구제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빗대서 설명을 들어보니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원래 대통령제라는 게 전부 아니면 전무, 승자 독식 구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그러면 개헌 얘기하나? 내각제 얘기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또 개헌은 아니래요. 아니라고 선 그었잖아요. 그러면서 소선거구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승자 독식 구조 따지면 사실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보다 대통령제가 더하면 되지 덜해지는 절대 않거든요. 네. 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ING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영 대결 여야 대결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눈 딱 감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소선거구제의 어떤 문제점으로만 몰아가는 것 자체가 현실 호도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국민은 가장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1번. 네. 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기분 나쁜 이유가. 네. 2번. 자. 요번에 정치권을 한번 가봅시다. 중대선거구제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표가 많지 않냐. 네. 그렇죠? 1% 차이로도 이겨도 나머지 그러면 1% 차로 진 후보는 완전히 그 사람을 지지했던 표는 사표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대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건 그 얘기 했으니까 그건 빼요. 아무튼 대표성을 강화하고 그래서 진영 대결을 완화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근데 소선거구제에서는 절대 다양제가 구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도대체 국민들의 기억력을 뭘로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대한민국에서 다당제가 구축이 안 된 적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네. 멀리 가면 88년 총선 때 4당 체제가 구축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정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공화당. 네네. 이른바 일로 삼김 체제 기억하세요? 네네. 근데 그거는 지역 맹주에 의한 지역구도에 따른 다당제니까 그냥 얘기 안 하겠어요. 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16년 총선 때 뭐가 구축이 됐습니까? 그때 국민의당 돌풍 불었잖아요. 네. 4당 체제였죠. 4당 체제가 구축이 됐잖아요. 정의당하고 국민의당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서 거대 양당은 그 어느 당도 과반 정당이 되지를 못하고. 맞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제3당이 주는 4당 체제 구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탄핵으로 갔죠. 탄핵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의 다당제 경험은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그것도 소선거구제에서 나온 다당제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탄핵 거치면서 또 이제 바른정당이 생기면서 네. 5당으로 가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6년 총선 때 그러니까 성립됐던 다당제에서 정말로 정치의 다양성이 제대로 구현이 되고 그래서 진영 대결이 완화가 되고 네. 정치의 생산성은 그러면 향상이 됐느냐. 네. 그렇게 평가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소선거구제가 옳다, 중대선거구제가 옳다,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소선거구제 맹점에 대해서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제가 기분 나쁘다는 걸 충분히 설명이 됐죠. 네.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그렇게 다 국민들이 경험했던 건데 왜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네. 저 IQ 3자리예요. 네, 화가 많이 나셨네요. 아니 뭐 화난 건 아니고. 저 IQ 3자리라고. 네. 물론 이제 그 100 몇인지를 물어보지 말고 하여간 3자리는 3자리야. 아, 예. 101도 3자리니까 그러니까. 100도 3자리고. IQ 테스트 하나 왜 이러나. 일단 이거 얘기하고.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왜 중대선거구제를 꺼내 들었느냐. 네.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음모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 정계 개편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포석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꺼낸 거 아니냐. 뭐 더 나아가서 네. 정계 개편 후에 내각제 개헌까지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어설프다. 네. 만약에 그 음모론에 따라서 뭔가 그 음모론이 정말로 맞는 분석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뭐냐 큰 그림을 놓으면서 네네. 1차 포석을 놓은 거라면 그 포석이 너무 어설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그렇게 보기에는 기초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네.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남인순 의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중선거구제하고 중대선거구제도 구분 제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었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의 음모를 꾸미려면 아 이게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될지 중선거구제로 가야 될지 그래서 도농복합형으로 가야 되는 건지 네. 이게 딱 그림이 돼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의석이 어떻게 된다까지 계산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그래야 이 정도가 돼야 이게 음모 수준이라고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아닌 것 같잖아. 네. 그러니까 중선거구제고 중대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건데 이게 좀 섞여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치밀한 전략적 분석의 흔적이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통해서는 좀 느껴지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을 놓고 보더라도 뭔가 조율됐다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아요. 네. 몇몇 의원들이 크게는 아니지만 좀 약간 반발하는 모양새가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100몇 명 되는 의원들 모두를 조율을 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당을 이끌고 가고 있는 당 지도부하고는 당 지도부하고는 뭔가 조율이 되고 나서 던지는 거잖아요. 던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차차기 얘기고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게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중앙정부 있고 광역단체 있고 기초단체 있잖아요. 3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를 행정구역 개편 얘기하면 중간 광역단체를 없애버리고 기초단체를 광역화하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전두환 정권 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전두환 정권 때도 행정구역 개편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브레인을 했던 그 교수도 알고 하는데 못했죠. 포기했어. 왜 그러냐면 소지역주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역주의 얘기하는데 지역주의보다 더 심한 게 소지역주의. A군과 B군은 절대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근데 군 안에서 위인 마을하고 아랫 마을하고 싸우고. 근데 우리가 쟤네하고 한 그 시가 된다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로 행정구역 개편을 한 다음에 중대선거구제를 내면요 내년 총선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적용 안 돼요. 근데 정진석 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내년 총선 때 또 하기 힘들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지도부하고는 뭔가 조율 끝에 나와야 되는 발언인데 그렇게 볼 여지도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약간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생뚱맞다라는 좀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냥 해갖고 다시 읊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지금부터 이야기 분석할 게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 내지 여권이 이렇게 지금 기획하고 있다. 내지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이대로 흘러가면 어떤 상황이 빚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그냥 그림만 그려보죠. 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부터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예측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당제를 일단 뭐 전제로 합시다. 자, 그러면 다당제의 경로를 봐야 되는데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을 하면 다당제가 구축이 되고 다당제가 구축이 되면 진영 간 대결이 완화되고 오히려 다양성이 담보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야 될 게 그러면 다당제가 되면 여러 정당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 정당의 주체가 누군데? 이게 당연히 그러면 따라붙는 이야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정의당을 빼고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그 여러 당은 어디서 누구의 주도에서 어떤 세력이 나와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이 질문이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기시감이 듭니다. 예전에 나왔던 위성정당 같은 형태나 바로 그런 복수공천 같은 형태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중대선거구제 개편했다고 쳐. 그래서 선거 치렀다고 쳐. 그래서 그러면 정말 다당제가 구축이 될까? 그러면 다당제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세력이 어떻게 그러면 원내로 진출할 건가 그 경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아까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다당제를 경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경험에서 나온 다당제의 어떤 구축 과정 경로를 보면 신진 세력이 새로운 가치를 표방을 하면서 신진 세력으로 뭉쳐가지고 정치권에 파장을 던지면서 진입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존 정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당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새정치 국민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탄핵 이후긴 하지만 그때 한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바른 정당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진이 새롭게 진입을 한 게 아니라 기존이 분리가 되면서 다당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진이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2020년 총선 때였어요. 네. 지금 이야기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 시행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정당을 모색을 했고 진입을 네.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양상이 빚어졌습니까?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서 하나의 비례 정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었고 힘도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 의지해가지고 네. 지금의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거죠. 네.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비례 정당으로 원내에 진입하는 코스와 네. 중대 선거구제가 돼가지고 지역구의 의원 공천해가지고 원내에 진입하는 코스 중에서 더 가성비가 높은 코스가 뭐예요? 전자예요. 네. 비례정당으로 진입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높은 코스인데 네. 이것도 제대로 못한 게 우리 정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정치 세력의 현주소가 이래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만들면 그러니까 신진 세력이 나와서 새로운 가치를 표방한 신진 세력이 나와가지고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정치의 다양성이 보장이 될 거다. 꿈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네. 얘기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경험에 기초해서 본다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럼 혹시 중대 선거구제가 도입이 되면 기존 정당에서의 분화 네. 내지 분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으로 이걸 짚어야 돼요. 네. 이걸.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를 좀 잘 봐요. 부정적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선거구제 개편이 아니라 비례 문제로 이걸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 부정적일까도 여기서는 같이 걸쳐질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어떤 음모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중대 선거구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그 예측인데 네.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져서 중대 선거구제에 뛰어들어가지고 선거전을 치러서 원내에 진입하고 더 그다음에 원내 진입하더라도 몇 석 안 되는 미니 정당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꾸리는 네. 그 정도의 숫자가 돼야 비로소 다당제가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 정도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간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지난 2020년 총선 때 왜 네. 시민단체나 이런 어떤 중심으로 새 정당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그러니까 대처하려다가 안 됐느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간판의 부재라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거예요. 이거저거 네. 따질 이유 없이. 네. 바로 이거거든요. 간판. 네. 구심. 이게. 왜냐하면 총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되려면 일정하게 바람이 불어야 되고 바람이 불려면 간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깃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민주당의 처지와 국민의힘의 처지가 달라요. 여기서. 네. 자, 어렵게 애둘러 가지 말고 민주당을 한번 봅시다. 민주당에는 미국가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석방된 김경수 전 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낙연 전 총리는 호남이에요.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영남입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그대로 됐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아주 이건 극단적인 경우인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이낙연 네.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가 나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못해. 네. 딴 살림 차릴래. 네. 그래갖고 나는 호남만 먹어도 나는 영남만 먹어도 원내 교섭단체 만들 수 있어라고 만약에 작심을 한다면 여지가 있어요. 네. 여지가. 이것이. 네. 물론 그런 마음을 먹긴 쉽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근데 네. 저는 이미 그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할 가능성은 나는 높지 않다고 보고 네, 말씀하셨죠. 이재명 대표하고 대척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나는 본다라고 이미 나는 전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건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예.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여지가.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6월로 지금 귀국 날짜가 그러니까 예정이 되는데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도 와서 이재명 대표하고 대척점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간에 정리가 된 다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간판이라고 하는 필수 조건만 놓고 본다면 네.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엉덩이 들썩거리면서 이제 입방정을 떠는 의원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은 있잖아요.
간판급이 별로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오세훈 같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네. 차기 주자로서. 근데 네. 이 사람들은 묶여 있어요. 네. 서울시장이고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이준석 거세됐죠. 네. 그래서 물론 거세가 됐다 하더라도 이준석이 딴 살림 차릴 여지는 얼마든지 있죠. 네.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뭐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이준석 사법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똑같이. 네.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뭡니까?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낙인이 찍혀있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한계거든요. 네. 거기다 계속 견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지를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여지를. 네.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가둬버렸고 그 상태에서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면서 네. 이들이 깃발 들 수 있는 여지를 최소로 지금 없애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중대선거구제가 만약에 개편이 된다. 지금 당장. 네. 한다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떨어져 나갈 세력이 별로 없네요. 떨어져 나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네.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을 한다. 나갈 수는 있어도 네. 세력화하는 데는 근본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처지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제가 볼 때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든 소선거구제가 유지가 되든지 간에 공천 이른바 학살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독자 세력화는 좋든 싫든 하게 될 거예요. 네. 살기 위해서. 네네. 다만 그것의 파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딴 살림을 차려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느 정도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네. 민주당에 비해서는 여지가 훨씬 적다라는 네.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게 양당의 접근법의 차이를 네. 지금 발생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선거구제에서도 다당제가 성립이 됐었고 그다음에 다당제가 성립될 여지로 제도가 그러니까 약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당제가 성립이 안 됐고 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간판의 문제다. 네.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한 특히나 간판이 왜 중요하냐면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후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상상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대선거구제가 되면 최대한 한 지역구에서 9명까지 선출하는 게 대선거구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후보가 몇십 명이 될 건데. 그러니까요. 유권자가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몇몇 파악해서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때는 정당 보고 찍고 간판 보고 찍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 간판의 중요성은 더 커져요. 그래서 간판이 대중적 영향력이 있고 지명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되는 건데 이걸 봐야 되는 것이다. 네. 이 말씀은 그게 바로 현실의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높지 않다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화두로 남아있을 때 네. 동요의 여지를 국힘에 더 많이 주느냐 민주당에 더 많이 주느냐 네. 이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민주당에 더 많이 줄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정치 시사 1타 강사. 저도 사실 이 중대선거구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방송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발언이. 근데 오늘 완벽하게 좀 이해가 된 느낌입니다. 완벽 정리가 됐습니까? 네. 네.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우리 촌철님들께서 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만공스승님 자주 오시는 분이시죠. 예. 차차기부터 중선구제 하자. 자 그리고 피러 멋제이님께서 박근혜가 왜 개헌을 꺼냈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옴. 국면 전환 무능을 가리기 위한 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풍이다님 윤 대통령의 꼼수라고 느껴집니다. 내년 총선에서 질 것 같으니까 크크. 요 얘기도 많이 하죠. 어차피 네. 정권 심판이고 하는데 네. 요거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건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이제 얘기고. 네. 근데 과연 도입이 될까부터가 이제 따져야 되니까. 이건 좀 지켜보죠. 근데 네. 중요한 건 포인트를 뭐로 보느냐. 자꾸 이거를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레토릭을 섞어갖고 네.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걸 잘 보시라.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주변 사람들만 보고 판단했을 때 그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몰아주기 성향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해가지고 상금 걸면 이긴 팀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서 몰아주기 합니다. 그래. 꼭 1등을 뽑거든요. 그래서 한 명한테 몰아주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다들 그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연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가 확실히 낫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자리 잡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정기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